이렇게 나란히 서니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반갑고요. 우리 울산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울산에서 첫 직장을 가져서 한 4, 5년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울산을 오게 됐습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살짝 들르긴 했는데 이런 공식적 자리에 울산에 돌아왔고 또 이런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게 돼서 참 문자 그대로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그 두 단체가 여기 있는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하고 여기 함께 만든 정책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적으로는 또 연구소에 일을 하고 계시는 박창홍 선생님하고 황명필 선생님 두 분이 또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고 허물도 많고 한데 이렇게 많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모이신 걸로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준비한 아주 작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우리 노란 희망의 우리 손님들, 네, 관객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힘내라 조국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외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인사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약간의 그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김종호라고 하고요.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울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그리고 저 멀리 남양주에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예전에 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조국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정말로 꼭 보고 싶다. 네. 지금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거 맞죠? 네. 네.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힘내라 조국 외쳐보겠습니다. 자, 그 마음을 우리 함께 표현해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힘내라 조국! 뒤를 돌아보십시오. 네, 앞에 앉으신 관객들 잘 혹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주 간단하게 카드 섹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노란 카드를 들어주신 분들께는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살짝, 네, 거기 책 표지 이름이 붙은 종이가 있어요. 그분들은 나가시면서, 네, 책 선물을 할 것이니 교환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시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깜짝 놀랐을 순서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진행자도 모르는 당황스러우시죠? 네, 극비였습니다. 자, 문을 열면 누가 모습을 나타낼 것 같은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누구십니까? 내려가서 맞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머니를 모시고 오신 분은 네, 최동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강진수 선생님이십니다. 네, 함께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마이크 하나 좀 전달 부탁드리고요. 여 가까이 계셔서 흔쾌히 아드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흔쾌히 달려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아마 이렇게 응원하는 팬들이 많은 걸 보시면 조금은 걱정을 놓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니, 우리 응원의 말씀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4년 동안 고뇌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버틸고 살아온 것은 여러분과 같은 지지자들이 한결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4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이 지루하고 무섭고 괴로움 속에서 살았지만 순간순간 여러분과 같은 지지자들이 너무나 진실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에 한없이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어머니와 함께한 최초의 북콘서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너무 이 자리를 울컥하는 이런 감동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북책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저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김종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안 가르쳐 줬어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방금 어머님 모시고 오신 분이 최동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이시죠? 네네. 네, 사무총장님, 강진수 사무총장님이 오신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알고 있냐면 오늘 첫 번째 얘기가 최동원 선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우리 조국 장관님께서는 최동원 선수에 대해서 애정과 이런 걸 담은 걸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요. 최동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국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네. 좀 가벼운 얘기로 아마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총장님을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고 어머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주최 측에서 아마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그 최동원 선수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닌 부산의 초등학교 구덕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구덕초등학교 선배셨습니다. 야구부가 있어서 그걸로 오셔서 야구를 시작하셨고 저는 그 던지는 걸 이제 보고 자랐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오셨습니다만 최동원 선수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같은 동료 교사셨습니다. 그리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님께서 제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얽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최동원 선수의 모습을 보고 항상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최동원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이제 이분이 뭐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지금도 영원한 뭐 최동원 선수의 팬입니다. 네. 그 선수협 이끌고 이런 것들. 예, 지금 뭐 우리 젊은 층 저보다 좀 젊은 세대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최동원 선수가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였지 않습니까? 뭐 연봉도 그랬을 것이고 유명도에 있어서도 최고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최동원 선수는 가장 높은 데 있었는데 선수협, 지금으로 말하면 선수노조죠. 선수협을 만드는데 주도를 해서 그 프로야구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 저 2군 밑에 있는 친구들, 선수들, 후배들을 챙기려고 애를 쓰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롯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삼성으로 방출되고 여기저기 유랑 생활을 하다시피 쫓겨났다가 나중에는 이제 코치도 하셨습니다만은 아무로 참 젊은 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제 친구들하고 약간 농반 진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롯데가 이제 최근 잘하고 있는데 그 30여 년간 우승 못한 이유가 뭐냐? 최동원을 대우를 못했기 때문이다. 최동원의 저주다. 라는 얘기를 이제 했고 그때 농담처럼 한 게 최동원 동상이 사직구장에 설 때 저주가 풀리기 시작할 거다. 이런 말 실제 했습니다. 저만 한 게 아니라. 근데 동상이 섰고 영구 결번 이제 해가지고 사직구장에 결번 번호 붙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부산 사나이의 롤모델로 이렇게 삼아도 될 것 같죠? 우리 부산 사람들 중에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네. 그리고 최동원 선수님,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누군지 아시죠? 네. 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아, 맞습니다. 잘생긴 것도 맞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불의와 싸우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이룬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약간 무거운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장관님, 이번 법고전 산책은 아마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예.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법고전 산책을 쓰게 된 게 그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었는데 그 과정에 당시에 이제 검찰이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을 법원이 하는 사이에 6개월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6개월간 재판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5년째인데 이게 재판을 나가게 되면 그래도 꼬박꼬박 재판을 나가면 긴장이 유지됩니다. 근데 갑자기 재판이 없어지니까 약간 멍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뭘 할까 하다가 10년 전에 오마이뉴스 주최로 강의를 했던 게 그 녹취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을 해야겠다. 안 그러면 사람이 이제 멍해지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구전 책을 낸 이유는 그렇습니다. 책을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광고 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이게 단지 옛날에 18세기, 19세기에 법사상가, 법철학자들이 이런 말 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이 아니고 이 사람 그 법고전 산책에 이제 제가 소개한 사상가들은 그 사상가들의 사상, 철학, 원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정치 원리, 법 원리를 그때 다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게 나라별로 다 달라지고 진보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기본 원리는 그때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한번 돌아봐야겠다. 지금 마음도 별로 좋지 않고 찬바람 불고 이런 상태이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굳이 조선시대로 비교하면 이제 성균관에 학사 노릇하다가 갑자기 병조판서 35일 잠깐 하다가 갑자기 칼 차고 함경도에 지금 칼 차고 함경도에 귀양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발언권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한양에서는 귀양가 있는 병조판서 죽여라고 상소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입니다. 5년째인데 그걸 견디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좀 근본으로 내려가 보자. 우리 세상,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원리를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제출했던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화를 해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국민주권이, 뭐 표현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가 들어왔구나. 그게 우리나라 현재에도 의미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좀 제 목소리로 전달하고 싶어서 그 책을 썼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책 다 읽고 오신 거 맞죠? 다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0분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책은 의리로 사는 거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도 조국 장관님 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읽은 건 요번에 이 책 2권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번 책 내용에 보면 이제 책 내용도 재밌지만 각 챕터별로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추천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평소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 같은 걸 관객들한테 알려주시면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화 뭐 통상 스트레스 풀 때는 뭐 액션 영화 이렇게 많이 보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년 이후부터는 제가 영화관에 뭐 보러 갈 수도 없고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친구들도 만나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뭐 누구 만나러 친구 만나러 차 몰고 나가면 바로 기자들이 차가 따라 붙어서 제가 차를 돌려가 돌아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고립되어 있었는데 제가 위로를 받았던 지난 한 4, 5년간 위로를 받았던 영화는 임술래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라고 있습니다. 제법된 영화입니다. 그거 2010년인가 연도를 잊어먹었습니다만 그 영화를 여러 번 한번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영화인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더 카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건데 디카프리오가 그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았습니다. 그거를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아주 험한 영화입니다. 험해서 그냥 뭐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싸우고 뭐 곰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고 그래서 투쟁을 벌여 나가는 이런 영화인데 그걸 좀 여러 번 또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이나 처지가 좀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곰에게 막 당하고 정말 힘든 영화예요. 지금 본인의 처지가 그럴 텐데 나는 꼭 살아남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제 주제 토크가 2개가 있고요. 패널 토크가 나중에 있을 텐데 지금 첫 번째 토크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로 정했습니다. 네. 그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진지해질 예정입니다. 법고전 산책에 나오는 15개 고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책들의 기저에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해결 의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예. 아마도 책을 정리하면서 꼭 바꾸고 싶은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럼 15챕터, 챕터는 10챕터고 15권의 책인데 그걸 관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도 그러하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지? 이겁니다. 우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가 주권자다라는 거고. 근데 주권자가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뽑았습니다. 근데 뽑았는데 뽑고 난 뒤에 다음 선거 전까지 이 자신의 대표자와 주권자 사이에 의견 일치 또는 충돌 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선거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머리 숙이고 생업에만 종사하면 되는 것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주권자가 아닌 거죠. 그럼 선거일 하루만 주권자가 되겠죠. 다음 선거 4년 또는 5년 그 기간 동안은 우린 주권자가 아니고 나의 주권을 뽑은 사람에게 모두 위임하고 4년 뒤 또는 5년 뒤에 한번 찾아오고
그럼 주권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원래 주권자고 우리가 뽑은 사람은 우리의 대리인이거든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나라 자체가 하늘에서 누가 떨어뜨려서 준 게 아니라, 왕이 준 게 아니라, 신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주권자가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책 모두에 관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들은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나라 현 상황을 비추어 보더라도 좀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고 하죠. 방금 만족하셨습니까? 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13%, 판사는 0.4%, 일반 국민은 40%, 판사하고 비교해도 100배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김학의, 양승태 사건 등에서 보여지듯이 이미 법 앞의 평등은 깨어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책에서 몽테스큐에는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저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전횡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가요? 매우 큰 어려운 질문인데 몇 개 나누어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이제 법 앞의 평등 또는 법 집행, 법 해석의 공정성이라고 하면 그게 누구든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통계를 보게 되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인데 그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지금 설명을 아주 길게 할 수는 없어서 우리는 지금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말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우리는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도 4년 만에 한 번씩 뽑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안 뽑습니다. 그 정도의 권리는 우리가 다 있는 걸 압니다. 물론 권위주의 정권 때는 대통령도 우리가 못 뽑았고 국회의원도 3분의 1은 우리가 못 뽑았습니다. 잠실체육관에서 대통령이 3분의 1을 지명했습니다. 박정희 때 같은 경우.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다 우리의 대표자는 뽑는데 우리는 검사와 판사는 뽑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검사 판사를 뽑는다 선거 그 무슨 이상한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따르려고 그러고 찬양하는 미국, 다른 나라는 빼고 미국만 얘기를 하면 미국에는 검사장을 모두 선거로 뽑습니다. 근데 울산 지역에 검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 검사장, 우리 지금 광역단체에 있는 검사장을 다 선거로 뽑습니다. 그 시장 선거할 때 시장 후보 외에 검사장 후보가 적혀 있습니다. 즉, 검사장은 이제 검사 내에서 가장 실세, 결정권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적 통제가 가능한 거죠. 울산에서 어떤 사람이, 예컨대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이 고래고기 사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불기소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걸 저보다 잘 아실 건데,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 현행 헌법상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가 있는데, 검사 탄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판사 탄핵도 가능한데 한 번도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명씩 합니다. 검사 판사 탄핵을 영국은 1년에 대여섯 명씩 하는데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미국에서 하는 검사장 선거를 우리 해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미국에서는 심지어 대법관 말고는 판사를 지역 단위에서 판사도 선거로 뽑습니다. 해본 생각이 없으실 겁니다. 미국은 사법부 독립을 가장 중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개입 못합니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바꾸려고 노력한다거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하고 판사, 검사의 신분 보장해 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법부 독립, 법관의 독립, 검사의 신분 보장이 다 보장되면서 조건이 있는 거죠. 국민적 통제를 딱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분들이 다음 선거에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떨어진 애를 압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린 그 제도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저는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문제는 헌법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하위 법률만 바꿔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워낙 수십 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그런 건가? 시험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뽑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그거야말로 국민주권이 관철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국민주권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한번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로서 가장 고위직에 오르신 두 분이 계시죠? 어느 분인지 아시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개인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매우 예민한 질문이고 제가 이걸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콘서트이기 때문에 책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어떤 다른 얘기하면 책 얘기는 사라지고 다른 얘기만 뜨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한 얘기는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전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김종필과 비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다. 당시 박정희 장군이 김종필 자신의 조카 사위이자 동지와 함께 그 당시 말했던 군사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었습니까? 우리 물론 현재 정치학이나 헌법에서 군사혁명은 쓰지 않지만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하죠. 근데 당신 다 5.16 군사혁명이라고 했고 혁명동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은 대통령이 되고 김종필 씨는 중앙정보부장이 되죠. 그래서 중앙정부장이 돼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현재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예민한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대구 북콘서트에서 따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답변의 근거를 묻는 언론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대한 부산대 자체조사위원회 결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책 얘기는 아닌데요. 이거 제가 대구에서 질문이 와서 답을 했던 건데, 제가 그래서 자료까지 사실 제 SNS에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아예 보도를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아니라, 부산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조사했던 부산대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시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저의 딸의 그 입시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부산대에 물어보시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계시면 다 구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저희 이제 1차, 2차의 전형이 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 딸이 1차에 붙은 거는 영어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조민이 1차 합격을 한 것은 영어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2차 전형인가 봅니다. 표창장은 2차 전형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거 써 있습니다. 제 SNS에 보시면 그 보고서 페이지까지 21면, 19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떨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자분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 SNS에 들어가셔서 그 부산대 발표
그 보고서에 보시면 제가 19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적어놨으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보고서가 그 판결 이후에 공개가 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판결을 순응하고 판결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부산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오늘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도 아마 기자분들 계실 텐데요. 내일 기사화 되는지 한번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얘기가 나왔는데요. 2012년 미국 뉴욕주에서는 캐서린 도일이라는 판사가 자신과 친한 친구 재판에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실제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나약함을 감안할 때 재판을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관예우를 빙자한 범죄 행위가 당연하다듯이 저질러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국과는 많이 다른데요. 빼앗긴 우리의 정당한 권리,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우리 이제 그 나라 언론에서 보게 되면 전관 예우 이런 말 많이 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정관 예우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는 정관 범죄고 정관 비리거든요. 그게 예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이든 법안이든 고위직 전관을 수임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비용은 액수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하게 되면 기소 여부가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가 또는 적용 법조 여부가 달라지고 더 가벼워지고 판결도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여러 큰 대형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고위직 검사와 고위직 판사가 이런 데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옷도 벗고 했는데 실제 공개돼서 밝혀진 거는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그 액수만 생각해 보시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그 모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퇴임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거의 100억을 번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액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거의 100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통상의 변호사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수임을 정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서 수임료를 받는 또 예우가 있고 정관 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그걸 통상 전화 수임,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데 수임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되니까 쓰지 않고 이제 수임료는 받고 전화로 후배한테 아는 후배한테겠죠.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보다 많이 해결이 됐는데 이게 여전히 액수도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문제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판사분들의 회피 제도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다 이제 미국 다 좋아하고 하니까 미국은 잘 보시면 기사를 잘 보시면 누구누구를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배심원이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미국은 기소 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검사가 결정합니다. 검사실에서. 근데 미국은 중요 사건은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재판할 때 배심 제도는 보셨죠? 영화에서. 기소 여부도 배심이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배심원 앞에 가서 이 사람 기소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배심원이 들어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관 예우, 전관 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재판은 물론이고. 이게 미국에서도 검찰의 권한이 강합니다. 판사의 권한도 강하고 검사와 판사의 신분 보장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 여부에 대해서 배심원이 결정하고 유무죄 같은 경우도 배심원이 결정합니다. 즉 국민 주권이 관철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한을 주지만
검사 판사한테 권한을 주지만 내가 그 권한 행사 과정에 개입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불만을 안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래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다음 선거에서 안 뽑는 겁니다. 그게 뭐 북한이 아니라 소련, 뭐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관 예우를 없애려는 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관 비리죠. 네, 죄송합니다. 예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판결문 공개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즉시로 공개가 된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그것도 키워드 검색 따박따박 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1,000원 돈 날리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처리가 PDF 이미지 파일로 처리가 되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김민서 사회자님 계시지만 제가 카톡으로 이미지 파일 보내면 못 보거든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이상한 형량이 나왔을 때 그때 그 판사와 그 변호인이 어떤 관계인지만 추적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비리나 법조 비리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뭐 이런 데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좀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로스쿨 1학년들도 다 검색 가능합니다.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이 모두 알 수 있으니까 내용이 옳리 그르니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로스쿨 1학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됐나 틀렸나 알 수 있다는 거 외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때 기소한 검사는 누구고 판사는 누구고 변호사는 누구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걱정하셨던 정관 비리 문제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판결문이 공개가 제한되어 있고 이 판결문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공개된 것이 또 하나 정관 비리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이 뭐 수백 개,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겠죠. 그 중에서 일반 시민들은 또 일반 변호사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서 필요한 판결문을 찾지를 못하겠죠. 근데 판결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시민과 그 피고인이든 피의자건 또 변호사, 그 사람의 변호인이건 대리인이건 관련된 판결을 못 찾는데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유리하겠죠. 이게 또 하나의 비리의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어서요. 그 두 번째 토크 2 질문이 사전 질문을 등록하신 분들 이제 질문을 같이 하는 시간인데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족 네 분이 완전체로 모이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짧게. 지금 제 같은 경우 이제 해먹기도 하지만 많이 불러 먹고 있는데요. 밥을 직접 지어서 짓고 직접 만든 반찬으로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조민 씨에게 전달하고픈 말입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조국 교수님, 개설 2주 만에 42만 뷰 달성, 구독자 18만 4천 명, 떠오르는 유튜브 채널의 세강자, 쪼민TV의 법률 해석이나 일상 법상식에 대해 짧게라도 같이 방송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일단 제 딸이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고 자신의 유튜브 만들고 뭐 인스타그램 하는데 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물어보려 그러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지혜 선생님 와 계시죠? 네.
좋은 질문이라서 이름 불러드립니다. 조국이 행복하게 사는 법, 행복한 조국이 되는 법 알려주세요. 글쎄요, 지금 19년 이후부터 제가 행복이란 단어를 스스로 생각을 잘 못 해봤습니다. 솔직한 말씀 못 해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정확히 평정을 유지하려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행과 불행이란 게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 많이 행복한 게 있었다면 또 지금 큰 불행이 있는데, 이 시간은 지날 거라 생각합니다. 1년이건 2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과거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이든 마음의 평정이든 마음의 평화든 간에 어려울 때, 지금 어려운 조건인데 뭐가 저를 받쳐주는 힘인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제 가족이 저희 딸이건 저희 아들이건 가족이 건강하게 있는 거가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친구와 동지들이 저희 주변을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서 비유를 하자면 폭우가 내릴 때 우산을 같이 씌워주고 혼자 쓰는 어깨가 저만 젖을 건데 자기 어깨를 내준다고 할까요? 우산을 씌워주면 제 친구 동지의 어깨는 젖을 거 아닙니까? 자기 어깨가 젖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씌워주었던 친구 동지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패널 질문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넘어가기 전에 사실 저희가 이건 시간상이 없습니다. 오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방금 우리 조국 장관님을 행복하게 해줄 선물 갖고 오신 분들 계시죠? 지금 일어나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갖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실 줄 몰랐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 패널 첫 번째 순서로 모실 분은 우리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석 교수님이십니다.